제가 시작하기 전에 저와 면담할 그 상대방을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분은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세포분자 생리학과의 정진주 교수입니다. 이번에 테뉴어드 프로페서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년이 있기 때문에 정년 보장 교수인데, 미국에서는 정년이 없으니까 아마 종신 보장 교수다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늘 기뻐하고 자랑하는 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터뷰 대담자를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하려고 했는데, 시간과 이 장소가 잘 맞질 않아 가지고 걱정을 하던 중에 마침 중국에 학회가 있어서 참가했다가 저희 부부를 보고 가겠다고 잠깐 들린 틈을 타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했다가 이렇게 대담자가 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매우 기쁜 일이고, 제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인터뷰를 했으면 하는 딸인데, 딸이 저를 인터뷰한다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렇게 소개했고, 시작하기 전에 그 정진주 교수가 이왕 내가 소개를 했으니까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뭐인지 저로서는 상당히 흥미있고 재밌는 토픽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시청자를 위해서 간단히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를 좀 소개해 주는 게 어떨까요? 네. 아버지신 정현식 교수님을 인터뷰해야 되는데 제 얘기를 짧게만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일대 세포분자 생리학과에서 정자의 이온 채널이 어떻게 신호기작을 일으켜서 난자세포와 만나서 수정을 이루는가 하는 그런 것을 분자적인 수준에서 연구를 하고, 분임과 난임 치료를 돕고 새로운 피임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로서는 상당히 흥미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걸 우리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여자가 연구하기에 남사스러운 토픽처럼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생명의 그 시발을 연구하는 단초를 연구하는 그 생명의 어떤 근원을 연구하는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혹은 근원적인 연구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로서는 또 한편으로는 매우 뜻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진주 교수가 아빠인 저를 인터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세대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루신 것을 바탕으로 유학을 다녀오신 교수님들에게 배우고, 이제 영어도 어느 정도 정규 교육에서 많이 배운 상태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신 정현식 교수님은 사실 한국 전쟁 이후 거의 제 1세대 유학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그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으로 이제 그것도 경제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셨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학부는 경제학이 아니고 지금은 문헌정보학이라고 부르는 문과 쪽인데, 제가 지금은 없어진 은행입니다만은 외환은행 조사부에 입행을 하게 된 것이 계기인데요. 제가 그 ROTC 장교로 마침 통역 장교로 있어서 그 영어가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되는 외환은행에 들어갈 기회를 얻어서 갔는데, 거기는 전부 상가대학 출신이었어요. 그 경제학 아니면 경영학을 전공하는 행원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는 무역, 외환, 해외 자본 거래가 다 제한되고 외채가 많고 국제 수지가 적자인 그런 국가라서 사실은 그런 것이 중요한 토픽이고, 외환은행 조사부에서 그런 걸 연구하고 있는 걸 보고 저로서는 상당히 새로운 시각의 눈을 뜨게 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과대학 출신이 사회과학 더구나 경제학 분야에서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게 내가 유학을 가서 은행에 들어온 김에 제대로 경제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은행 들어온 지 3년 만에 그 당시에 은행에서는 저를 경영대학원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경영대학원 몇 년 다녀보니까 마음에 썩 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경제학을 하겠다 하고 떠났는데 그게 1970년 1월 4일에 내가 미국 땅을 밟게 됐는데 그때는 내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내가 임신 중이었고 상당히 용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때는 가족이 같이 유학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처가에 돌려보내고 저 혼자 유학을 떠나서 그 해에 5월 달에 아들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지금은 56이 되었고 그 삼성전자에서 한 25, 6년 근무하다가 부장으로 이제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 KLA라는 곳에 그 CTO 기술 담당 상무 중에 한 사람으로 승진해 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아들을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던 1976년 공항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으니까 참 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제 유학 생활이 지금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그런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경제학에서 하고 버지니아에 있는 조그마한 대학에서 조교수로 처음에 취직을 했다가 너무 시골이라서 답답해서 보스턴에 있는 Northeastern University라고 하는 곳에 경제학과에 부임해서 2년을 근무하는 동안에 지금 앞에 있는 정진주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6년에 내가 성균관대학교에 그 오파를 받아서 돌아왔을 때에 1년 5개월 되는 그 아기인데 유모차에 끌고 돌아와서 공항에서 아들을 처음 만나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참 새롭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계기로 사실은 은행원이 제대로 되고 싶어서 경제학을 공부한 것이 박사학위까지 하는 바람에 은행을 돌아가지 않고 그 대학 교수로서 경제학을 가르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 부교수로 이제 한국 생활을 이제 미국에서 약 7년 정도의 생활을 네. 마치고 돌아오셔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참 젊고 패기 의욕도 많으셨던 그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이제 저도 이제 아이의 시각으로서 기억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은 사실 많이 들었지만 아버지가 전공을 하신 그 미시 경제학이 사실은 지금도 정확하게 뭘 하는 건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미시 경제학의 어떤 연구인지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사실은 나도 경제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미시 경제학인지 뭔지 몰랐죠. 그 당시에는 가경론이라는 이름으로 미시 경제학을 가르쳤고 국민소득론이라는 이름으로 거시경제학을 가르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제가 33살에 사실은 성균관대학 부교수로 임명이 되었으니까 아주 지금 생각하면 새파란 젊은 나이죠. 그 당시에는 제가 성균관대학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돌아온 사람이 별로 없을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이제 곧 학과장을 맡게 되고 해가지고 교과 과정을 가경론을 미시경제학으로 국민소득론을 거시경제학으로 또 없던 계량경제학을 새로 만들고 하는 등으로 해서 제가 그 미시경제학과 계량경제학을 주로 처음에는 담당했는데 경제를 보는 눈이 기업이나 가계 수준으로 경제를 분석하는 게 미시경제학이다. 국민 경제 전체를 보는 것이 거시경제학이다. 막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춘기 이후 대학 시절에는 그 전공 분야를 약간 바꾸셔서 환경경제학을 연구하셨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그 전환하신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네요.
제가 처음에는 그 미국에서도 국제경제학을 전공했어요.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주요한 문제가 국제수지 적자 문제, 외채 누적 문제 이런 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국제수지 흑자국이 되고 채무를 다 대외 채무를 다 갚아서 채권국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조건 하에서 그러한 발전이 가능한가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쪽으로 논문을 쓰고 그 박사학위 논문이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 외채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이 그리고 국제수지 적자의 원인에 대한 그리고 흑자로의 반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 같은 것이 초기에 내 중요한 연구 과제였는데 1992년에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소위 그 UNFCCC라고 하는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그 UN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고 기후 변화가 중요한 세계적인 이슈가 된다는 것을 세계 정상들이 합의하는 협약을 맺게 되었어요. UN 협약인데, 그리고 그때 그 과학자들이 산업화 이후에 세계 각국이 기후 온난화 가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이산화탄소가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앞으로 인간의 생존에 대한 그 절대적인 위험 요소가 될 거다. 그리고 모든 경제 정책이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보고 나도 경제와 환경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경제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1992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환경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기후온난화 문제, 기후온난화를 가져오는 기후온난화 가스의 문제, 기후온난화 가스 중에도 대표적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화석연료의 사용 문제, 화석연료를 각 산업별로 또 어떤 산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주로 산업연관분석이라고 하는 제가 좀 공부했던 그 경제 모델을 사용해서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본격적으로 1992년부터 하게 되었고, 1996년에 제가 1989년에도 연구인으로 하버드 연칭 스칼라십을 받아서 하버드 대학에 1년 가 있기도 하고, 89년에도 또 비지팅 스칼라로 문교부 그 교수 연구비를 받아 가기도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환경 연구를 하게 된 거는 이제 1996년에 옥스퍼드 대학의 그 Institute of Energy Studies라고 하는 에너지 연구소에 1년간 연구원으로 가 있는 동안에 에너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논문도 쓰고 하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주로 환경경제학,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해서 나중에는 환경경제학회 회장도 되고 환경경제학회를 중심으로 그 환경경제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할 계기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일찍 그 연구를 국내에 도입하셨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나 아니면 뭐 지구 온난화 문제는 아직까지도 20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환경 운동이나 환경 연구를 한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그것을 사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학자로서 그 환경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시점으로 연구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왜냐하면 그렇지. 이윤과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때로는 맞습니다. 상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환경 운동하는 분들은 주로 그 환경에 대한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환경을 위해서 다른 것을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경제학을 하는 그 나의 입장에서는
환경을 연구하면서 경제학을 또한 연구하다 보니까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정책, 경제정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시각에서 환경 문제를 보게 되어서 제가 환경단체 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고 지금도 환경 원로들이 모이는 일사회라는 모임에 참 열성적인 회원 중에 한 사람이고 환경경제학회뿐 아니라 자원경제학회, 환경정책학회 등과도 관련이 있고 해서 그분들에게 환경과 경제가 왜 상생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설명하는 계기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마련이 되었고 또 그런 연구를 한 것이 인정을 받아서인지 2005년에는 환경경제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드물게 우리나라에 저명하는 경제학자들이 수상하게 되는 다산경제학상을 환경경제학에 대한 초기 연구에 길을 텄다라는 업적으로 받게 되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김유배 교수가 김대중 정부 때 경제 관련된 사회복지 수석을 하시면서 증거하시지 않았나 짐작을 합니다만은 대통령 지속 가능 발전위원회라고 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에 장관급인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정책적인 조언을 할 기회도 생기고 그 이후에는 환경부에 또 환경경제 관련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그렇게 해서 환경 관련된 정책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집에서는 저한테는 늘 다정한 아버지셨는데 바깥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셨었군요. 그래서 여태까지 연구 업적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기억하는 어려웠던 순간이나 아니면 그 은퇴 이후의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물론 젊으셨을 때는 이제 어린 아들을 태어나는 거를 보지도 못하고 미국에서 7년을 시간을 보내신 후에 이제 공항에서 처음 만나는 그때를 이제 마음 아픈 순간으로 기억을 하시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때 너무 어렸었기 때문에 제 자신한테는 이제 그 기억은 없으니까 제가 기억하는 가장 막막했던 그런 순간은 물론 그때 당시로는 철없게 티를 안 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50대 초반에 위암 수술과 그 다음에 연달아 또 다른 수술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때 이렇게 병실에서 아파서 아픈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이제 가족들 면회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셨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떻게 건강을 그 일을 계기로 이제 건강을 회복하시고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계신지 어떻게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래요. 잊었던 기억을 되살려 줬는데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사실은 나는 새로운 제2의 인생 저는 정년 후를 제2의 인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위암으로 그 당시에 대수술을 하던 그때 이후가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이고 정년 후는 제3의 인생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우연히 학교에서 하는 종합검진을 하고서 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병원에 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기 말 그때가 시험을 끝내고 방학을 하기 직전인데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뭔가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저녁 늦게까지 채점을 다 하고 제출하고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지난번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했었노라고. 근데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위암이니까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몇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당장 의사가 이야기한 대로 수술을 해야 되느냐 하고 물으니까 많은 분들이 의사가 잘못 진단했을 수도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 뭐 갑자기 위암일 거냐. 그러니까
다른 병원의 제3의, 제2의 의견, 제3의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은 그 의사가 이야기한 대로 바로 수술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의사가 위세포 중에 일부를 떼내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위암이 나왔는데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 다른 부위를 또 찍어서 암 조직이 없는 부위를 찍어서 검사해보고는 이거 암이 아닙니다 하면은 내가 어느 쪽을 믿겠는가? 암이 아니다라는 쪽을 믿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내가 실기해서 수술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을 회복 못하고 정말 잘못될 수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가 판단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학교 가방 그대로 든 채 입원 그대로 내가 결정해서 입원하고 수술하기로 결정한 후에 가족들한테 연락하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올 무렵에 나는 수술 준비가 돼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 잘 되었다고 하고 내가 그 당시에는 위암 수술은 거의 다 개복 수술이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암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식도 위쪽에 있으면은 절제 부분이 많아지고 아래쪽에 있으면 적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내 경우는 조금 위쪽에 있었는지 4분의 3, 3분의 2 의사들 말로 서브토탈 바섹tom이라고 하든가 하여튼 서브토탈이라고 그래요. 거의 4분의 3, 3분의 2 이상을 잘라냈다고. 그래서 그 수술하고 내가 산소통을 맨체로 빨리 회복하려면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도를 산소통 맨체로 걸어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간호원들도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너무 심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게 계기가 되어서 내가 빨리 퇴원해가지고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계기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연구년 가기로 된 거를 그냥 병이 나았다고 가정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1년간 옥스퍼드에서 요양 겸 병도 고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보람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게 너무 무리했는지 돌아와서 담도에 또 문제가 생겨서 한 번 더 개복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2년에 걸쳐서 내가 개복 수술을 하고 그때 느낀 것이 내가 이 서울의 복잡한 도시 생활에 너무 시달리고 있나 보다.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내가 공부나 하고 연구나 해야지 사회생활 쓸데없는데 너무 신경 쓰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로는 매우 먼 곳인 수원의 외딴 곳 서수원 칠보산 자라기로 지금 있는 곳인데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내가 26년, 27년을 계속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 고향을 18년밖에 안 살았는데 한 집에서 18년 살지를 않았고 서울, 미국 등등에서 살 때 한 집에서 7, 8년, 8, 9년을 살지를 않았는데 이곳에서는 내가 지금 27년째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내 고향이 되고 내 병을 치료하고 내 건강을 되찾고 내 인생의 제2막을 열고 제3막을 즐기고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답이 길었네. 네, 저의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한테는 이제 지금 계신 수원의 그 아파트 그 집이 아이들이 기억하는 외갓집의 이제 전부고 또 아이들이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다른 모습은 이제 물론 그런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 더 신경을 쓰셨겠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이들은 사실 외할아버지가 그 교수셨다는 거를 그냥 알고는 있지만 아이들 눈에 비치는 할아버지는 아마 화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은퇴를 하실 무렵부터 이제 꽤 본격적으로 홍익대에 가서 공부를 하시기도 하시면서 그림을 수백 점을 그리셨어요. 사실 아마추어 화가라고 하시기에는 상당한 그 볼륨 양을 그리셨는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나요? 그래,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마침 그
아들 이야기하니까 내가 또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네요. 우리 딸이 참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무렵에 첫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종합시험 치고 박사과정을 끝내고 둘째도 또 그 위에 생기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두 아들을 지금 대학생이 되었는데, 미국에서 대학생이 되도록 두 아들을 키우면서 또 남편을 뒷바라지해서, 그 남편도 미국에서 커네티컷 대학의 의과대학 신경과학과 교수인데, 이렇게 남편 뒷바라지 그리고 아기들을 이렇게 장성하게 키우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 애쓴 그 딸을 대견하다 칭찬 먼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이제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사실은 경제학 논문을 쓰면서 환경경제학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환경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점점점 커가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시골의 조용한 곳에 참 소년 같은 꿈이지만은 호숫가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짓고 내 노년을 그런 곳에서 낚시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로망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시골에 사실은 그런 곳을 용케 찾아서 그런 집도 지어서 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아서 지금도 그냥 세컨드 홈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게 쉽지 않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 옛날에 그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한 꿈이 있었지, 이런 기억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사범학교 때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산골에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지 했는데, 그때 내가 미술부장을 해서 그림을 그때 수채화를 그린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년하면은 그림을 좀 그려야지, 그리고 자연과 같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옛날에 그리던 식으로 수채화를 그려보니까 이제 다 옛날 이야기고, 요즘 그리는 유화는 더더구나 생소하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배워야겠다 해서 내가 수원에서부터 이 합정동 홍익대학까지 그 먼 거리를 합판 메고 하구 메고 일주일에 몇 번씩, 아마 일주일에 한 서너 번, 3, 4일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 미술학사에 해당하는 수업도 한 30몇 학점 이상 듣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는 그 미술학사도 받고 한국 미협 회원도 되고 수원 미협 회원도 되고 전시회도 여러 번 하고 또 동호회도 여러 군데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호회에서 요구하는 또 동호인전에 출품하기 위해서 그려야 되고, 또 개인전 비슷한 걸 또 하게 되면서 그것 몇 번 하려면 또 그림 그려야 되고, 그래서 참 열정적으로 또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연을 상대로, 나중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또 주변에 보이는 그 정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정물에서도 여러 점 모이고, 풍경화에서도 모이고, 인물화에서도 모이고, 그래서 각각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한 150점, 200점, 그래서 합해서 한 400~500점 가까이 그리게 되어가지고 그동안 전시도 많이 하고, 또 팔으라고 해서 파는 그림도 있고, 또 이제 내가 전시했던 그 공간 중에 연세대학 도서관을 이용해서 한 적도 있는데, 그 연세대학 도서관에 몇 점 기증하라 그래서 기증한 적도 있고, 내가 봉직하던 성균관대학에 기증하기도 하고, 또 그 딸이 또 예일대학 의과대학에 기증하라고 그래서 기증한 것도 또 몇 점 있고, 그래서 친구들 달라고 하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없어진 그림도 수십 점이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꽤 많고, 딸이 가져간 것도 꽤 있고,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그림들을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내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파일로도 만들어 오고, 또 프린트아웃도 했는데 프린트가 너무 많아요. 한 이 정도 되더라고. 하다가 그냥 중간에 그만두고 프린트도 좀 해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나는 그림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 프로 화가들을 보면은, 그분들의 생활에 대한 경외와 존경을 뜻하면서, 표하면서 나는 그러지 않는 아마추어다. 나는 다른 생업이 있고 이건 내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마추어가 프로 흉내는 내지 말아야지. 뭐 그런 자세로 스스로 즐기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요즘은 동호인회를 통한 어떤 그 간접적인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멀리하고, 그리고 싶으면 그리고 싶지 않으면 안 그리고 좀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유유자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이렇게 늘 호기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제가 아는 아버지 연세. 아까 좀 운동도 이야기했는데, 네. 그 답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년하고서는 젊은이들이 그 직장에서 돈 벌러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이제 80 중반에 가까우는데, 내가 돈 벌러 다니는 건 안 되겠고, 내가 돈 버는 것은 내 건강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나 자신을 유지하는 것은 젊은이가 돈을 버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야 건강을 잃어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출 안 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지출을 강요하지 않게 되니까,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나로서는 돈 버는 일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6번 정도 수영하고,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그전에 테니스를 했는데, 요즘 고관절이 좀 불편해져서 테니스 대신에 요새 탁구를 레슨 받아가면서 배워서 한 3일 탁구하고, 헬스장에 가서 근육 운동 한 일주일에 한 3일 하고, 그래, 탁구, 이따금 당구도 하죠. 이래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교를 할 수 있는 오락거리, 놀이를 요즘은 많이 즐기고 있는 셈이죠. 그게 또 건강을 위한 길도 되고. 네.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이제 하실 수 있는 거는 당연히 그런 걸 함으로써 체력이 증진되고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뭐 호기심이나 아니면 열정,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 저는 아버지를 닮지 못해서 운동에 큰 취미가 없어서 이제 숨쉬기 운동이나 뭐 아니면 아주 정말 미니멀한 운동만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이제 본인의 인생을 쭉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돌아보셨을 때 사실은 뭐 지금 즐기고 있다고 하시지만 즐기면서도 바쁜 삶을 사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 노는 게 바빠요, 사실은. 네. 내가 노는 스케줄이 일주일에 쫙 시간별로 짜여져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노는데 왜 그렇게 바쁘냐 그러는데, 나는 그 노는 그 운동하는 시간, 놀이 시간, 그림 그리는 시간을 내 그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나에겐 루틴이에요. 그래서 그 루틴대로 생활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열정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열정은 아직 건강하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사실은 건강해야 생활의 활력을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건강 활동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나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을 지키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건지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열심히 운동하고 마음 편안하게 스스로를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이웃과 어울리고 사람들과 사귀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사는 것이 건강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이제 인생에서 가장 생산 활동이 많고 바쁜 40대, 50대 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제 저로서는 이제 그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를 좀 더 보살피며 살아라,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네. 그래, 사실은 젊을 때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이 중요한 줄 몰라요. 내가 53세 사실은 위암 수술을 했는데, 지금 딸의 그 나이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예요. 그러니까 내게 그런 위기가 왔듯이
지금 50대 중반에 그런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열정을 쏟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자기를 되돌아보고 여유를 갖고 건강을 살피고 이러는 것이 장기적으로 잘 연구하고 잘 가르치는 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공부와 연구 자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연구와 그 가르치는 활동의 일부다라는 생각으로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 내가 딸에게 주는 조언이 되기도 해요. 네, 감사히 잘 새겨 듣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학계에 계셨고, 물론 분야는 이제 다른 분야를 택했지만, 그 아버지가 학자로 살아가시는 모습이 멋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그런 학문의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참 또 그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종교를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머니가 천주교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나로 이어지는 가족의 어떤 전통 같은 것으로 되어서 지금도 천주교를 믿고 있는데, 그래서 성당에서 그 노인대학이라는 그 노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내 그 교수 생활의 어떤 그 연장이라고 할까요? 해서 신부님이 학장이라는 임무를 맡겨서 그런 일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과학하는 사람들은 종교와 과학을 서로 배치되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나도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왜 종교를 갖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 과학과 종교는 사실은 상충하지 않는가.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어. 그래서 그건 다음 기회를 미루기로 하고. 집에서 뵙는 아버지 말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인생의 여러 면모를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참 연구와 그 학회 활동에 바쁜데 마침 집에 들린 딸을 쉬지 않게 또 이렇게 붙들고 나와서 미안하기도 하고, 내일도 또 어느 대학에 가서 세미나를 해야 된다는데 준비도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 아니에요. 미안하기도 하네요. 딸이지만은. 아닙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네.